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명의 여행자는 1000개의 여행기를 쓴다고. 제 아내가 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눈과 자기만의 인식으로 세상을 보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여행하더라도 여행자가 느끼는 감회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참 많이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이나 볼리비아의 우유니, 이과수 폭포, 그랜드 캐년,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알프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초록초록한 들녘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 하더라도 여행에서 돌아와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가물가물해지고 감흥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애틋하고 더 그리워집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경치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그들과 나눈 여행 이야기,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 여행의 주제는 늘 사람이었습니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처럼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죠. 이 구절의 의미를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듣다 보면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마다의 여행 이야기 5번째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동남아 여행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소환해 봅니다. 여행 중 만났던 사람들은 현지인일 수도 있고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동남아 여행 중 가장 먼저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태국의 난이라는 곳에서 시골 도로를 달리다 우연히 들른 난 리버사이드 아트 갤러리에서 만난 화가 윈나의 뿌라브리뽀였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 아름다운 강변에 아트 갤러리가 있다는 게 신기해서 들렀는데 갤러리의 시설과 작품들은 예술의 문외 아닌 제가 보기에도 놀라웠습니다. 마침 화가 동인 4명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중 윈나의 뿌라브리뽀라는 사람의 작품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반추상화와 풍경, 인물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작품에서 대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갤러리의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바로 옆 강변에 있는 카페를 찾았는데 나이 지긋한 어른 한 분이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옆 테이블에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먼저 인사를 나누고 작품이 어땠는지 묻습니다. 예술에 대한 조의는 없노라고 하지만 윈나의 뿌라브리뽀라는 작가의 반추 성화 작품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더니 본인이 이 갤러리의 원장 윈나의 뿌라브리뽀라는 겁니다. 윈나의 뿌라브리뽀는 이 지역 타이루족 원주민으로 예술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와 7년간의 준비를 거쳐 2004년 이 갤러리를 개관했습니다. 그 사이 태국 공주가 3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었고 푸민사원과 농부사원의 벽화를 그린 전설적인 화가 난 푸아판을 기리기 위해 사원의 벽화를 상설 전시한답니다. 신세대 작가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가와 차를 마시면서 직접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니 이번 여행 중 인상적인 만남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특별한 사람은 태국의 유명한 국립공원 도이프카 입구마을 푸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팡촌푸의 주인 내외입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지만 꽃밭과 주변의 배추밭 등 들판이 아름다워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보던 중 뜻밖의 이 깊은 산골 농촌마을에 여주인은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라 뷰티 스튜디오 K-뷰티에 관심이 많았던 안주인은 한국식 피부관리 기술을 익혔고 한국어를 알지는 못하지만 간판에 한글을 집어넣었습니다. 태국의 이 산골 마을에서 한글로 된 간판을 보는 순간 너무나 신기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간판을 사용하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죠. 그런데 이어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원래 식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읍내에 나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거리도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가 저녁 때가 되어 주인은 같이 마트에 나가자는 겁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물으니 우리를 위해 삼겹살과 김치로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에 의아해하면서도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아마 안주인이 한국의 피부관리 기술을 익혀 피부관리 샵을 열었는데 한국 손님이 오니 기뻐서 식사를 대접해 주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체크인을 하고 잠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서 한국의 음식을 찾아봤고 삼겹살과 김치를 생각했던 겁니다. 과연 이 시골 마을에 삼겹살과 김치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읍내 마트에 가보니 모두 있었습니다. 어느새 K푸드는 이 시골 마을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만에 태국의 이 시골 마을에서 삼겹살과 김치로 맛있는 저녁과 다음날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과 주인이었지만 마치 조카 부부 집을 방문해서 대접을 받은 것 같은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각별한 인연이 되어 여행을 마친 지금까지도 종종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6년 동안 함께했던 반려견과 영원한 작별을 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이별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파에서 남쪽으로 5km 지점에는 라오차이라는 마을이 있고 이 마을에는 몽 에코 하우스라고 하는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홀스틴 추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함께 전통적인 가옥에서 지냅니다. 추는 교통수단이 없는 저희를 위해 사파까지 차를 가지고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추의 차가 집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랭이 논으로 이루어진 마을에는 입구까지만 차를 운행할 수 있고 마을 안길은 오토바이나 걸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처음으로 머문 베트남의 소수민족인 몽족의 전통가옥이었습니다. 전통가옥에서 아직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몽족 사람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베트남이 최대 명절인 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다정한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산비탈 지형에서 살아가기 위해 일군 다랭이노는 이곳 사파 지역의 가장 큰 관광 명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방문객들의 가이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동남아의 북부지방 사람들이 그렇듯이 척박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내는 억척스러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추는 몽족의 전통 문화를 사랑해 전통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저녁 시간이면 게스트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몽족의 전통 악기를 연주해주곤 했습니다. 중국 냄새가 물씬 풍기는 베트남 최북단 마을 동반의 짜이죽 할머니는 전형적인 소수민족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산골 할머니답지 않게 매우 곱고 친절하고 아내의 외할머니를 닮은 인상이어서 각별한 인연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을 지나다가 오래된 고택 약고가 있어 들여다보았더니 중년의 아저씨는 차 한잔 하고 가라고 부릅니다. 여행하는 동안 소수민족들은 이렇게 낯선 여행자들에게도 집안을 불러 차를 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절을 따라 집안에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500여 년이나 된 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친절에 감사하며 또 놀러 오겠다고 작별을 했고 저희는 다음날 몇 가지 과자를 사서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자식들이 온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집안의 신당에 우리가 사온 과자들을 올리는 방법과 향을 피우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신이 함께한다고 믿는 소수민족 사람들이기에 향을 피우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두 번이나 방문한 짜이족 할머니는 특별한 인연으로 아쉽게 작별했지만 아직도 많이 그립습니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만남은 베트남의 목저우 따오소 마을에서 만난 냐송 부부입니다. 베트남의 마이저우 위에 머물 때 현재 사는 한국인 용영 호재님께서 추천해 주신 목저우의 따수라는 마을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지도에서 홈스테이를 하나 찾아 연락했더니 주인은 영어가 안 돼 예약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베트남 사람에게 부탁해서 우리는 따수마을을 꼭 가고 싶고 숙박을 해야 하니 받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홈스테이 야송은 주인 내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목적어가 해발 1000m 정도인데 그곳에서 20여 킬로미터를 더 산길로 올라가 해발 160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는 마지막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뒷마을부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는 오지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1월 봄이면 온 마을과 골짜기가 하얀 자두꽃으로 뒤덮이는 매우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지만 번역 앱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주인 내외는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정리되지 않은 마을의 다른 집들과는 달리 야송 홈스테이는 매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두 아이들을 둔 야송 부부는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베트남의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웃 항타우 마을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오토바이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을의 이곳저곳 둘러볼 곳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전통 방식의 고택과 대장간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마을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까지 보다 다양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고 앞으로는 열심히 영어와 한국어를 공부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영어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으로 가족을 초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야송 부부는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이나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따수마을에 좀 더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남아 여행 중에 만난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농키아우 무앙 응호이 마을에서 만났던 쨍쨍이님은 20년 넘게 세계 곳곳을 여행 중이셨고 젊은 친구 민영씨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젊음과 숙고하는 태도로 삶의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마이쩌우 농촌마을에서 우연히 카페에 들러 만난 현지 교민 용영 호재님 그리고 덕분입니다님, 윤선생님 내외분들 5월에 한국에서 한번 보자 했는데 기회를 만들지 못해 아쉽네요. 모쪼록 방랑벽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외에도 태국 바이에서 만난 80세 홀로 여행 중이었던 캐나다의 딕과 태국의 난에서 이미 버스를 탔는데 현금이 모자라서 쩔쩔매일 때 스캔으로 우리를 구해주었던 젊은 아가씨 벤스리 그리고 한국에서 외노자로 5년간 고생한 후에 태국 고향으로 돌아와 숙박업으로 성공한 채미 사장님 그리고 농키아우에 머무는 동안 매일 들렀던 카페 마마티아스 키친의 주인은 품격 있는 영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농키아우에서 만났던 프랑스 여행자, 우동 사이에서 몽족 축제장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던 카사이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바카마을에서 지나는 길에 집 구경이나 하고 가라면서 차를 내주던 젊은 아주머니, 그리고 집에서 만든 옥수수를 내주던 고등학생 친구 등은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각별한 인연으로 기억됩니다. 이들 중에는 지금도 SNS와 DM을 통해서 계속 인연의 끈을 이어가기도 하고 동남아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이 각별한 인연 때문에 몇몇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들은 여행에서 돌아와 시간이 흘러가는 지금도 더욱 그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인연이 된다면 꼭 다시 볼 수 있겠죠. 꼭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말을 믿습니다. 노마다의 여행 이야기가 조만간 6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여행하는 모습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